하나도 안 추워요. 전 꼭 저 집 도련님 각시가 되고 싶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으리으리한 대감댁 소슬대문 앞. 누더기 차림의 12살 꼬마가 털썩 주저앉아 배시시 웃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등을 떠밀고 찬물을 쫙 끼얹어도 도망가기는커녕 앙증맞은 손에 꺾어 온 들꽃 한 송이를 쥔 채 아주 천진난만하게 버티고 앉았지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 해맑고 엉뚱한 꼬마에게는 정작 본인조차 모르는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 두메 깊은 고을에 이 대감이라는 어른이 살았습니다.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르고 곳간이 12채나 늘어선 큰 집이었지요. 그 대문에서 반나절을 걸어 내려가면 저작거리가 나오고 저작거리 끄트머리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의 노을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곰네 할멈이라는 늙은이가 거둬 키운 아이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는데도 할멈은 그 아이를 제 손녀보다 더 애지중지했지요. 노을이 어떤 아이였느냐. 아침이면 저작거리에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저녁이면 제일 늦게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동냥 그릇을 들고 다녀도 주눅이라곤 없어서 떡장수 앞에 서면 이러는 식이었지요. 아주머니, 오늘 아침에 누구랑 다투셨어요? 이거사, 그건 또 어찌 아누. 떡을 저렇게 쿵쿵 치시잖아요. 어제는 살살 미셨는데 손이 화가 나 있어요. 곰네 할멈이 옆에서 허리를 펴며 픽 웃었습니다. 과연 떡장수는 눈두덩이 부어 있었지요. 간밤에 술 먹고 늦게 든 서방과 한바탕 했다는 게였습니다. 떡장수는 어이가 없어 웃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조각을 노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노을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남의 얼굴 한번 슬쩍 보고도 속의 것을 다 읽어내는 아이. 글자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물전 장부 숫자를 흘깃 보고 셈이 틀렸다 짚어내는 아이. 그런데 정작 제 앞가림은 이렇게 헐벗고 있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받은 떡도 저 혼자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은 뚝 떼어 곰네 할멈 입에 먼저 넣어 주고서야 제 것을 오물거렸지요. 할미는 됐다. 내가 먹어라. 할멈이 먼저 먹어야 나도 맛있어요. 혼자 먹으면 체하는 거려. 할멈은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디서 저런 마음을 배웠을꼬. 가르친 이도 없는데 말이지요. 할멈은 아이 몰래 눈가를 훔치고는 짐짓퉁명스레 등을 떠밀어 저작거리로 내보냈습니다. 그날도 노을은 저작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 어물전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지요. 웬 어린 도령 하나가 짐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남색 도포를 입은 10대 살쯤 되어 보이는 도령이었습니다. 짐꾼은 삭슬 2배로 내놓으라 언성을 높이고 구경꾼은 빙 둘러서서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낄낄거렸습니다. 삭슨 처음 정한 대로 드리겠소. 2배는 못 드리오. 어허, 이 도령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이 무거운 걸 반나절을 지고 왔는데. 무거운 줄 알기에 넉넉히 값을 쳐 드린 것이오 헌데 갑절이라니 그 까닭을 대시오. 도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짐꾼을 윽박지르지도 않았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처음 흥정한 값과 진거리를 조목조목 짚을 뿐이었습니다. 헌데 구경꾼들은 슬슬 짐꾼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어린 도령 하나 몰아세우기가 만만했던 게지요. 어린 도령이 돈 몇 푼에 어찌 저리 각박한가. 그러게 있는 집 자식이 더하다니까. 수군거림이 도령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도령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목소리를 높여 제 편을 만들려 들지 않았지요.
바로 그 모습이 노을의 눈에 콕 박혔습니다. 노을은 앞뒤 잴 것도 없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쑥 나섰습니다. 아저씨, 그 짐 저 아래 주막에서부터 지고 온 거 맞죠? 이 조망만 한 게 어디서 참견이야. 제가 봤거든요. 아저씨, 아까 그 주막에서 국밥 2그릇 자시고 그 값을 도령님 짐삭에서 까달라고 하셨잖아요. 짐꾼의 낯빛이 흠칫 굳었습니다. 노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갑절을 달라 하시면 국밥값을 2번 받는 셈이 되잖아요. 도령님이 셈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이것이 무슨 헛소리를. 그럼 주막 아주머니 불러다 여쭤볼까요? 아저씨, 국밥값 누가 냈는지? 짐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구경꾼들이 이번엔 짐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댔지요. 짐꾼은 씩씩거리며 짐을 내던지듯 놓고는 상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야 도령이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때 묻은 얼굴에 눈만은 유난히 맑고 또랑또랑한 아이였습니다. 고맙소언데 어찌 그 일을 그리 소상히 안우. 그냥 다 보여요. 아저씨가 국밥 자실 때 제가 저 평상 밑에서 다리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른들도 못 본 것을 너는 보았구나. 어른들은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니라. 도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지요. 도령은 잠시 노을을 바라보더니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헌데 노을은 얼른 2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돈은 안 받을래요. 어찌 마땅히 받을 값이오. 제가 좋아서 한 건데 돈을 받으면 돈 때문에 한 게 되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요. 도령이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저작거리에 나와 처음 지어보는 웃음인 듯 했지요. 노을은 그 웃는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이 댁 도령이세요? 저 위 이 대감댁 아들이오 한주라 하오. 너는 이름이 무엇냐? 노을이요. 해질 역에 곰네 할멈이 저를 주었대요. 그때 하늘이 노을 져서 노을이래요. 노을이라 이름이 곱구나. 거지한테 곱단 소린 처음 들어봐요. 도령이 또 한 번 웃었습니다. 노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순간 노을의 마음에 무언가가 콕 박혔던 모양입니다. 남을 윽박지를 힘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치로만 말하던 도령. 제삭 한 푼 아끼자고 어린 것을 몰아세우지 않던 도령. 노을은 그런 사람을 난생 처음 보았던 것이지요. 한 주 도령이 하인을 데리고 저작거리를 떠난 뒤에도 노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깔리도록 도령이 걸어간 길목만 바라보다가 밭둑에 핀 들꽃 한 송이를 톡 꺾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꽃을 소중하게 소매자락에 감추었지요. 누가 보면 그저 이상한 꼬마의 별난 짓이었을 겁니다. 헌데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훗날 어떤 사연의 씨앗이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막살이로 돌아온 노을은 곰네 할멈 앞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멈, 나 시집 갈 때를 정했어요. 이 밤중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대감댁 한주 도련님한테요. 그 도련님한테 시집 갈 거예요. 곰네 할멈은 기가 막혀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작거리 동양 아이가 강원 제일 부잣집 며느리가 되겠다니 개천의 미꾸라지가 용의 사위가 되겠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었지요. 얘야, 그런 소리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그 댁이 네 댁인데 분수가 뭔데요? 제가 설 자리, 제가 앉을 자리를 아는 게 분수지. 근데 할멈, 나는 내가 어디 앉으면 안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 도련님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던데요. 곰네 할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에는 묘한 데가 있었습니다. 분순이 신분이니 하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무엇이 말이지요. 할멈은 아이의 손을 끌어다 제 무릎에 앉히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할미가 60평생 살아보니 말이다. 세상은 옷을 보고 사람을 감매긴단다. 비단 옷을 걸치면 귀한 사람이고 누더기를 걸치면 천한 사람이야. 억울해도 그게 세상 이치인 게야. 노을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제 누더기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할멈, 그건 좀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해.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아까 그 짐꾼 아저씨는 멀쩡한 옷 입고도 거짓말했고, 한주 도련님은 나 같은 거지한테도 고맙다고 했는거려. 옷으로 안다면 그게 거꾸로 됐어야 하잖아요. 곰네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오래오래 쓸어내릴 뿐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할멈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노을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방금 뱉은 그 한마디가 훗날 온 고을을 뒤흔들 말이 될 줄은 그때는 할멈도 노을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을이 잠든 뒤였습니다. 곰네 할멈은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기를 한참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삭정이처럼 마른 손으로 방구석 낡은 반지꼬리를 끌어당겼지요. 칠탈의 밑 헝겊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헝겊을 풀자 흐린 등잔불 아래 은장도 한 자루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연애 아녀자의 놀이개와는 격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자루에 새겨진 문양이며 은빛 결이 한눈에도 예사 집안 것이 아니었지요. 할멈은 그 은장도를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잠든 노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씨, 이 늙은 것이 언제까지 이걸 감출 수 있을는지요. 아직은 아니 됩니다. 아직은. 노을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등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도, 저를 주운 할멈이 무엇을 품고 사는지도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은장도를 다시 헝겊에 싸 반지꼴이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등잔불이 사위어 갈 때까지 늙은 유모는 잠든 아이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노을은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곰네 할멈이 붙잡을 새도 없었지요. 아이의 걸음은 곧장 저 위, 이 대감댁 소슬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매자락에는 어제 꺾어 감춰둔 들꽃 한 송이가 여태 시들지 않고 들어 있었습니다. 못 말리는 꼬마의 겁 없는 소동은 바로 그 대문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저 위 이 대감댁은 여느 때처럼 부산했습니다. 이 대감은 이름을 이병연이라 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나이 48배 벼슬을 놓고 낙향한 뒤로 이 두매 고을의 어른 노릇을 하며 살았지요. 한 번 눈을 부라리면 곧간 쥐도 숨을 죽인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두고 호랑이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헌데 그 호랑이한테도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늦둥이 막내였습니다. 이병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한주는 15, 벌써 어른 티가 완연한 의젓한 도령이었지요. 그 아래로 한참 터울이 지는 막내 겸주는 이제 겨우 3살이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 온 집안이 그 아이를 손안에 옥구슬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겸주는 안채 마루를 아장아장 기어다니며 온 식구를 웃기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거 뭐요? 그것은 붓이니라. 글 쓰는 붓. 부부? 허허. 붓이래도 이 녀석아. 부부. 호랑이 대감이 붓을 쥔 손을 흔들어 보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보았으면 제 눈을 의심할 광경이었지요. 겸주가 그 붓을 덥석 쥐고 제 얼굴에 먹칠을 하자 이병연은 호통은커녕 수염이 흔들리도록 웃어 젖혔습니다. 막내 앞에서만은 호랑이가 순한 늙은 고양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방에는
이댁마님 진주댁이 자리 보전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본디 몸이 약한 이였는데 겸주를 늦게 낳고부터는 더욱 자주 앓았지요. 얼굴은 곱되 핏기가 없고 눈매에는 늘 서리빨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법도와 체면을 목숨처럼 아느니라 아랫사람에게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주댁도 겸주가 방으로 기어들면 낯빛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겸주 또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이리 오너라. 어미가 닦아주마. 엄마 아파? 어미는 괜찮다. 우리 겸주가 옆에 있으니 다 나은 것 같구나. 진주댁이 힘없는 손으로 막내의 볼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한주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오냐, 너는 어제 저작거리 볼일은 잘 보았느냐? 예언대 어머님, 어제 저작거리에서 참 별난 아이를 하나 보았습니다. 별난 아이라니. 한주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어제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짐꾼이 삭슬 갑절로 우기며 억지를 쓰던 일이며 웬 거지꼴 계집아이가 불쑥 나서서 그 샘속을 낱낱이 짚어내던 일을요. 글자도 못 배운 아이가 장보샘을 흘깃보고 틀린 곳을 짚어냈습니다. 그러고도 삭슬 사양하기에 어찌 그러느냐 물으니 좋아서 한 일에 돈을 받으면 재미가 없다더군요. 거지 아이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헌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어머님, 진주댁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저작거리 동양 아이의 말 따위 귀담아 들을 것이 못된다 여겼던 게지요. 한주가 안방을 물러나오자 겸주가 쪼르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형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지요. 한주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막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겸주야, 형이 오늘은 무얼 가져왔게? 뭐? 자, 손을 펴보아라. 한주가 소매자락에서 곶감 한 개를 꺼내 막내의 조막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겸주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곶감을 오물거렸지요. 그러다 문득 반쯤 베어먹은 곶감을 형의 입가에 쓱 내밀었습니다. 형도 허, 형은 됐다. 내가 다 먹으렴. 아니, 형, 노나 먹어야 맛있죠? 한주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눠 먹어야 맛있다니 새 살배기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여간 기특한 게 아니었지요. 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주의 머릿속에 또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서 한 일에 돈을 받으면 재미없다던 저작거리에 그 거지 아이 말입니다. 어린 것들의 말이 어찌 이리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가. 한주는 곶감을 받아 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절을 마친 한주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사랑채로 건너갔습니다. 이병연은 아들을 앞에 앉히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겸주 앞에서 풀어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호랑이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한주야, 내가 올해 몇이더냐? 15이옵니다, 아버님. 그래, 이제 혼처를 알아볼 때가 되었구나. 한주는 잠자코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비록 낙향은 하였으나 뼈대만은 이 고을에서 으뜸이다. 내 배필은 마땅히 그에 걸맞은 규수라야 한다. 문벌이 반듯하고 법도를 아는 집딸이라야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게야.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무엇보다 그 근본을 보아야 하느니라. 근본이 천한 자는 아무리 겉이 번드르르 해도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는 법이야 알겠느냐. 한주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헌데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제 저작거리에서 만난 그때 묻은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근본이 천하다면 그 아이도 천한 아이일 터인데 그 아이의 말과 눈빛은 어찌 그리 맑았던가.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제의 기억이 어딘가 어긋난다는 것을 한주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허나 감히 아버지 앞에서 그 어긋남을 입에 올리지는 못했지요. 이 댁 살림을 도맡은 이는 청직이 만복이었습니다. 나이 40에
늘 허리를 굽신거리며 웃는 낯을 짓는 사내였지요. 말끝마다 대감마님, 마님을 붙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챙기니 겉보기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만보가 마님 방 군불이 미지근하더구나. 환우가 깊으신데 어찌 살피지 않느냐. 대감마님, 소인이 당장 장작을 더 지피라 이르겠습니다요. 아이고, 소인이 미처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만복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이병연은 그런 만복을 미덥게 여겼습니다. 헌데 사람 좋은 웃음 뒤로 만복의 눈이 이따금 매섭게 번득인다는 것을 이 집에서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부를 지피러 가는 척 뒷곁으로 돌아간 만복이 담 너머 누군가와 몇 마디 수군거리고 돌아오곤 한다는 것도요. 그날 오후 이병연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 것들을 다 물리고 서안 깊은 곳에서 낡은 서찰 한 뭉치를 꺼냈지요. 10년도 더 묵은 색이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그 서찰 위에는 세상을 떠난 옛벗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연에게는 젊은 시절 목숨처럼 아끼던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기가 대쪽 같고 학문이 깊어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이였지요. 헌데 그것은 어느 날 대역에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사는 몰수되고 식솔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벗은 유배지에서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벗이 정말로 나라를 저버렸다고는 이병연은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낙향한 뒤로 이병연이 남몰래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벗의 억울함을 밝힐 실마리를 10년이 넘도록 조용히 끌어모아 온 것이지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떠벌리지 않고 그저 옛 문서를 뒤지고 흩어진 증언을 조추며 헌데 그 실마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 김 판서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병연이 젊어서부터 데리고 있던 늙은 종 하나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었습니다. 10년째 이 일을 함께 쫓아온 입이 무거운 이였지요. 대감마님 한양에 다녀온 아이가 전하기를 그 어른댁 옛 문서를 맡아 두었던 아전이 지난달 갑자기 세상을 떴다 합니다. 또 하나가 갔단 말이냐. 예, 벌써 셋째입니다요. 그 일을 아는 이들이 하나둘 입을 닫고 있사옵니다. 이병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언을 해줄 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김 판서의 손이 거기까지 뻗쳤구나. 참으로 무서운 자다. 대감마님, 소인은 마님이며 도련님들이 걱정이 옵니다. 이 일을 계속하시다 화가 미치기라도 하면 안다 허나벗의 원한을 이대로 땅에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야. 조금만 더 실마리를 모으자꾸나. 늙은 종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허나 아직은 심증뿐 이렇다 할 증좌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제 집안마저 화를 입을 판이었지요. 그리하여 호랑이 대감은 오늘도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삼킨 채 서찰을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 집안에 어떤 인연이, 어떤 회오리가 다가오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슬대문 밖에서 난데없는 소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하인들의 다급한 고함과 아이의 새든 목소리가 뒤엉켜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겸주가 놀라 진주댁 치마폭에 매달리고 한주가 무슨 일인가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 소란의 한복판에 어젯밤 곰례 할멈 앞에서 시집갈 대를 정했다던 그 못 말리는 꼬마가 서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노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러자 겸주가 노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노을이 가지 마. 겸주랑 놀아. 도련님, 저 내일 또 올게, 응? 싫어. 싫어. 지금 놀아. 노을이 가면 겸주 올 거야. 아이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온 안채가 다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달래도 소용이 없자 마님이 난감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이거사, 우리 겸주가 너를 어지간히 따르는 모양이구나. 막내 도련님이 워낙 정이 많으셔서요. 마님은 잠시 미간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내가 저리 운이 마음이 쓰였지만 그렇다고 거지 아이를 집에 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러면 어떠하겠느냐. 가끔 낮에 들러 겸주와 놀아 죽어라 품삯은 넉넉히 쳐주마. 정말요? 제가 여길 또 와도 돼요? 노을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도련님 곁에 머물 구실이 생겼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없었지요. 다만 분수를 알고 안채 법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네.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노을은 신이 나서 폴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청지기 만복이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지요. 마님,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이시는 건 아무래도 은인이 아니냐. 겸주를 구한 값이니 그리 알거라. 만복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의 화근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낯빛이었지요. 허나 정작 이 집에 감춰진 화근이 누구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을은 낮마다 이 대감댁을 드나들었습니다. 겸주와 놀아주는 것이 노을의 일이었지요. 노을이 목마 태워줘. 이랴 이야. 어이구, 우리 도련님 오늘도 힘이 넘치네. 노을은 겸주를 등에 업고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안채까지 환하게 퍼졌지요. 겸주는 하루라도 노을이 안 오면 밥도 안 먹고 때를 썼습니다. 노을이 언제 와? 겸주 노을이 보고 싶단 말이야. 그 성화의 진주댁 마님도 두 손을 들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마님은 여전히 노을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사, 저고리 꼴이 그게 무엇냐. 안채에 드나들려면 매무새라도 단정히 하거라. 이거요? 이게 제일 성한 옷인데요. 쯧, 천한 티가 줄줄 흐르는구나. 마님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노을은 주눅 들지 않았지요. 마님, 옷이 얼어도 마음은 안 얼었어요. 저 이래 배도 마음은 비단결이거든요. 허, 저 맹랑한 것 좀 보게. 마님은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은 조금씩 쌓여갔지요. 노을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자잘한 일을 척척 해결하는 눈썰미였지요. 하루는 곳간의 쌀이 자꾸 축난다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명 누가 훔쳐가는 게야. 도둑을 잡아야 한다. 하인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노을이 곳간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도둑이 아니라 쥐 아니에요? 저기 벽 밑에 쌀알이 줄줄이 흘렀잖아요. 노을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쥐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과연 구멍을 막고 나니 쌀 축나는 일이 또 그쳤지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른들도 못 본 걸 짚어냈네. 하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가 저 거지 아이에게 저런 눈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노을을 한 주 도령은 눈여겨보았습니다. 너는 참 신통하구나. 그 눈썰미를 어디서 배웠느냐? 배우긴요. 저작거리에서 굴러먹다 보니 저절로 늘었어요. 글은 아느냐? 글자는 조금요. 저작거리 간판 보고 어깨 너머로 익혔어요. 한 주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몇 자 써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을이 대뜸 그 뜻을 읽어냈지요. 어라, 이거 하늘 천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땅지 자고요. 한 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깨 너머로 익힌 솜씨치고는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너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아이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 진주댁 마님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도지는 신혈이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 댁 마님 병세가 예사롭지 않구려. 온 집안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겸주는 어미가 앓는 것이 무서워 노을 뒤로 숨었습니다. 노을이, 우리 어머니 아파 어떡해. 걱정 마. 도련님 열은 내리게 하는 법이 있어. 노을은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에 무명천을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마님 방으로 성큼 들어갔지요. 이것이 어딜 함부로 들어오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마님은 앓는 중에도 눈을 부라렸습니다. 마님, 열이 오를 땐 이마만 짚어선 안 돼요. 손목이랑 발목을 같이 식혀야 열이 빠진대요. 노을은 아랑곳 않고 마님의 손목에 젖은 천을 감았습니다. 저작거리 약방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열은 몸 구석구석에서 빼내야 한다고요. 내가 무얼 안다고.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맡겨보세요. 나빠지면 그때 내쫓으셔도 되잖아요. 마님은 기가 막혔지만 몸이 고단해 더 뿌리칠 힘도 없었습니다. 노을은 밤새 마님 곁을 지켰습니다. 천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찬물에 적셨고 이마에 땀을 닦았지요.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마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열이 내렸구나. 마님은 놀라 제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곁을 지킨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꾸벅꾸벅 졸면서도 천을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이거사, 그만 자거라. 내 고집을 이 늙은이가 못 당하겠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허나 마님은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정을 주어선 안 될 아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무렵 노을의 허리춤에 메이는 장도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화가 새겨진 고운 놀이개였지요. 예, 거지 아이가 어찌 저런 귀한 것을 지녔누. 글쎄 말이야. 훔친 거 아니야? 수군거림에 노을이 발끈했습니다. 훔치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노을은 은장도를 꼭 끌어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 놀이개만은 목숨처럼 아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주가 조용히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다. 그만들 하거라. 노을은 그런 도령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하루는 겸주와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노을이 더위를 식히려 저고리를 걷어 올렸지요. 그 등에 붉은 점 3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노을이 등에 점 있다. 하나, 둘, 셋. 겸주가 고사리 손으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이거 나면서부터 있던 거래. 할멈이 그러는데 복점이라나 봐. 노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 3개의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노을은 알 리 없었지요. 멀리서 그 등을 우연히 본 이가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도록 노을은 이 집에 정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채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병연 대감과 진주댁 마님이 한주의 혼사를 의논하고 있었지요. 한주도 이제 15이니 슬슬 혼처를 알아봐야지요. 그러하오. 좋은 교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건넌마을 좌수댁 따님이 참하다 들었습니다. 문벌도 어울리고요. 그 말을 마당에서 물을 깃던 노을이 듣고 말았습니다. 노을의 손에서 물동이가 툭 떨어졌지요. 한주 도령이 혼인을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노을은 그 길로 사랑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님, 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느닷없는 외침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소란이냐. 안채 법도를 어지럽히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마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런데도 노을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련님 혼사,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안 될까요?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엇라 하였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도련님 곁에서 평생 이 집을 지킬게요. 겸주 도련님도 제가 다 키울게요. 이 발칙한 것. 감히 어느 안전에서 며느리 운운이냐. 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근본도 없는 거지 아이가 이 집 며느리라니. 세상이 웃을 소리다. 근본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도련님이 좋단 말이에요. 당장 저것을 내쫓아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 하인들이 노을을 끌어냈습니다. 노을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지요. 허나 노을은 울지 않았습니다. 노을은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저 집 도련님한테 시집 갈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고는 꺾어온 들꽃 한 송이를 꼭 쥔 채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등을 떠밀고 찬물을 끼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아이를 어쩐다지. 하인들은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노을은 그날 밤을 대문 앞에서 꼬박 세웠습니다. 그 이튿날도 노을은 그 자리를 지켰지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며 버텼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저 집에 실성한 거지 아이가 나타났다더라. 사흘째 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슬며시 대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주 도령이었지요. 이 미련한 거사 사흘을 굶으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한주는 품에서 따뜻한 주먹밥을 꺼내 노을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먹어라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노을은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련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같은 거지한테. 거지가 어떻고 양반이 어떻고 나는 그런 걸 모르겠다. 그저 내가 딱해서 그런다. 한주는 제 겉옷을 벗어 노을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도련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무엇이냐? 도련님은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싫으세요? 한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대답했지요. 싫지 않다. 다만 내가 여기서 겪을 서름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그 한마디에 노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다정함에 노을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지요. 어떻게든 이 집 며느리가 되고야 말겠다고요. 한편 안채에서는 겸주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노을이 어딨어? 겸주 노을이랑 잘 거야? 도련님, 그 아이는 갔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싫어. 노을이 데려와, 노을이.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진주댁 마님은 그 울음소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대문 밖 거지 아이와 안채에서 오는 막내 사이에서 마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저 아이가 훗날 이 집안을 어떻게 뒤흔들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을이 대문 앞에 눌러앉은 지 나흘째. 온 집안은 이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글쎄, 저 거지 아이가 우리 도련님한테 시집 오겠다지 뭐예요. 세상에 별 해괴한 일도 다 있네. 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이야기로 수군거렸지요. 진주댁 마님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내쫓아도 다시 오고 물을 끼얹어도 안 가고 저 고집을 대체 어쩐단 말이냐. 마님, 관아에 넘겨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지기 만복이 곁에서 부추겼습니다. 어린 것을 관아에 넘기다니. 그건 너무 모진 일이 아니냐. 마님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지요. 그때 뜻밖에도 한주 도령이 부모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주야, 너는 이 일에 나서지 말거라. 저 아이는 제 아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문전박대로 갚겠습니까? 한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자,
저 아이만큼 마음이 맑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주야, 신분이라는 것이 있다. 양반이 거지를 며느리로 들이면 온 성 안의 웃음거리가 돼. 진주댁 마님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웃음거리가 두려워 은인을 내치는 것이 정령 양반의 도리입니까? 한주의 되물음에 마님은 그만 말문이 막혔지요. 아들의 반듯한 눈빛 앞에서 마님은 차마 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작거리 곰례 할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할멈은 소식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노라, 이 미련한 거사.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게냐? 할멈, 저 이 집 며느리가 될 거예요. 안 된다. 그 집만은 절대 안 돼. 할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요? 왜 이 집은 안 되는데요? 그건 내가 알 것 없다, 그저. 이 할미를 믿고 어서 집으로 가자. 싫어요. 저는 도련님 곁에 있을 거예요. 노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노을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노라, 부탁이다. 이 늙은이 소원이니 제발 돌아가자. 할멈은 왜 이 집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할멈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연이 그 가슴 속에 있었으니까요. 11년 전 그날의 일이 할멈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허나 어린 노을에게 그 일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할멈은 그저 눈물만 훔칠 뿐이었지요. 이 할미가 밉거든. 나중에 실컷 미워하려무나 지금은 그저. 노을은 그런 할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련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 광경을 사랑채에서 이병연 대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를 대감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저 늙은이는 어찌 저리 아이를 말리는고. 대감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시집 오겠다는데 저리 필사적으로 말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여봐라, 저 아이를 안으로 들이거라. 내 직접 물어봐야겠다. 대감, 그 천한 것을 사랑채에 들이시려고요? 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대감의 말에 하인들이 움찔했습니다. 노을은 사랑채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대감 앞에 마주 앉으니 여느 아이라면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을은 오히려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노을이에요. 해질녘 하늘처럼 곱다고 붙여준 이름이래요. 부모는 어디 있느냐? 몰라요. 곰네 할멈이 저를 주워다 키웠대요. 대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너는 어찌하여 이 집 며느리가 되겠다는 게냐? 도련님이 좋으니까요. 마음이 고운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노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이 당돌한 아이를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 하나 무르마 곳간에 쌀 10섬이 있는데 도둑이 밤마다 한 섬씩 훔쳐간다. 어찌 잡겠느냐? 쌀에다 재를 살짝 뿌려두면 돼요. 재를 뿌린다? 도둑이 쌀을 지고 가면 발자국에 재가 묻잖아요. 그 재 발자국만 따라가면 도둑집이 나오죠.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것의 대답치고는 제법 영민했으니까요. 그럼 또 하나 무르마 사람을 쓸 때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느냐? 그거야 마음이죠. 노을은 씩 웃었습니다. 얼굴이 잘나도 마음이 검으면 소용없고 옷이 얼어도 마음이 고우면 그게 진짜 귀한 사람이잖아요. 대감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입에서 어찌 저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병연 대감은 오래도록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벌 좋은 교수도 저 아이만큼 고든 눈을 가지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대감은 노을의 허리춤에 매 있는 장도를 언뜻 보았습니다. 매화가 새겨진 그 놀이개가 어쩐지 눈에 익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저릿했지요. 어디서 본 듯한 물건이거늘. 대감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알 길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지요. 이윽고 대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주댁 이리 좀 와 보시오. 마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 설마 저 아이를 이 아이를 우리 집 민며느리로 드리겠소. 방 안에 벼락이 친 듯했습니다. 대감, 근본도 모르는 거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라 나는 저 아이에게서 어떤 문벌 좋은 규수보다 고든 심지를 보았소.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정실로 삼겠다는 게 아니오. 우선 민며느리로 두고 사람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오. 마님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막내의 목숨을 구하는 해에 밤새 병구안을 받은 정에 마님의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노을은 이 대감댁 민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하루아침에 명문가 며느리가 된 것이었지요. 정말요? 제가 진짜 이 집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노을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다만 명심하거라. 민며느리는 정식 며느리가 아니다. 사람됨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이 집 식구가 되는 게야. 네. 저 진짜 잘할게요. 두고 보세요. 노을은 그날로 낡은 누더기를 벗고 새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때를 씻기고 머리를 곱게 빗기니 세상에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어머, 저 아이가 저리 고운 얼굴이었나. 찬모들이 놀라 저희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겸주는 새 옷을 입은 노을을 보고 폴짝폴짝 뛰었지요. 노을이 예뻐. 겸주 노을이랑 살 거야. 그래. 이제 도련님이랑 매일매일 같이 있는 거야. 허나 며느리 노릇이 그리 만만할 리 없었습니다. 진주댁 마님은 노을에게 안채 법도를 하나하나 가르쳤지요. 아침이면 우서름께 문안부터 여쭙는 게야 몸까짐은 늘 조신하게. 네, 어머님. 문안이요. 문안. 노을은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냉큼 마님께 넙죽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이 어찌나 우렁찬지 마당의 달들이 놀라 푸드덕 날았지요. 어허, 며느리 절이 그리 요란하면 어쩌느냐. 아, 조신하게요? 이렇게요? 노을은 이번엔 살금살금 절을 했습니다. 그 어설픈 모양새의 마님은 그만 웃음이 터질 뻔했지요. 허나 애써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차차 배우면 될 게다 어여 물러가 보거라. 그날 저녁 노을은 후원에서 한주와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저 이제 진짜 이 집 식구 맞죠? 그래, 이제 한 집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도련님이 곁에 있으니까? 노을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엄하시니 서운한 말을 들어도 너무 마음 상해 말거라. 걱정 마세요. 저 이래봬도 저작거리에서 별별 소리 다 듣고 컸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씩씩하게 대답하는 노을을 보며 한주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 밝음 뒤에 얼마나 많은 서름이 감춰져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내게 말하거라. 내가 내 편이 되어주마. 그 한마디에 노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제 편이 되어 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그렇게 노을의 며느리 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곰례 할멈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하필 그 집이란 말이냐? 할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을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그 집이 어떤 인연으로 얽힌 곳인지 할멈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할멈은 그 말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노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곰례 할멈은 텅 빈 오두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서 낡은 베넷저고리 한 벌을 꺼내 오래도록 어루만졌지요. 갓난 노을을 안고 그 집을 빠져나오던 11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마님, 이 아기만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부디 눈을 감으소서. 숨을 거두던 노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은장도를 아기 베네쩌고리에 꼭 여며 넣던 손길도요. 이 늙은 것이 살아있는 한 아기 씨를 지키겠다 약조했거늘.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필이면 원수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성 안에서 노을이 제 발로 며느리가 되겠다 걸어 들어갔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기 씨 부디 아무 일 없기를. 할멈은 밤새 뜬 눈으로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민며느리가 된 뒤로 노을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부엌일을 거들었지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노을은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 노을을 이병연 대감이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노을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노을아, 글을 배우고 싶다 하였느냐? 네, 배우고 싶어요. 글을 알면 세상이 넓어진다면서요. 기특하구나. 내 틈틈이 가르쳐 주마. 대감은 붓을 들어 노을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쳤습니다. 이건 효도 효자. 이건 믿으신 자예요. 맞죠? 허, 벌써 외웠느냐? 어제 한번 일러준 것을. 재미있는 거려. 글자마다 뜻이 숨어 있으니까 꼭 수수께끼 같아요. 대감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지간한 양반집 자제도 이만큼 빨리 익히지는 못했으니까요. 너는 참으로 영민한 아이로구나. 이 총명을 어디서 물려받았는고? 물려받긴요. 그냥 저작거리에서 굴러먹다 보니 노을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대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작거리 거지 아이가 타고나기엔 그 재주가 너무 반듯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대감과 노을 사이에는 정이 쌓였습니다. 노을은 대감을 스스럼 없이 아버님이라 불렀지요. 아버님, 오늘은 무슨 글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녀석, 벌써부터 아버님 소리가 입에 붙었구나. 대감은 못 이기는 척 웃었습니다. 자식을 대하든 노을을 대하는 자신을 문득 깨닫고는 스스로도 놀랐지요. 하루는 대감이 노을에게 글씨를 써보라 일렀습니다. 노을은 붓을 쥐고 또박또박 제 이름 석자를 적었지요. 어라, 제 이름 참 예쁘게 써졌죠? 글씨에 힘이 있구나. 여느 아녀자, 글씨가 아니야. 대감은 그 붓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눈에 익은 필체였으니까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그저 내 글씨가 누굴 닮은 듯하여. 대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11년 전 떠난 벗의 글씨가 문득 겹쳐 보였던 것이지요. 허나 설마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로 자란 아이가 그 벗과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고요. 대감께서 요즘 부쩍 웃음이 느셨습니다. 곁에서 시중들던 이가 그리 앓을 정도였습니다. 노을이 이 집에 온 뒤로 무겁던 대감댁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대감은 그런 노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지요. 정작 그 까닭이 무엇인지는 대감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을이 붓글씨를 쓰다 무심코 옛 노래 한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저 산 너머 물 건너 우리님 계신 곳에 그 노래를 듣던 대감의 붓이 우뚝 멈췄습니다. 노을아,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 이거요. 곰네 할멈이 어릴 때 자장가로 불러줬어요. 왜요?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무나 아는 노래가 아니었으니까요. 11년 전 세상을 떠난 한 벗이 즐겨 부르던 가락이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귀에 익어서 물었느니라. 대감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이 세차게 두 방망이 지랬습니다. 거지 아이가 어찌 그 노래를 안단 말입니까? 대감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혹이 싹 트기 시작했지요. 한편 노을의 시집살이는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법도에 서툴러 실수도 잦았지만 그때마다 특유의 재치로 넘겼지요. 하루는 마님이 귀한 손님상을 차리라 일렀습니다. 오늘 건넌마을 좌수 어른이 오시니 상을 정갈히 보거라. 네, 어머님. 제가 아주 근사하게 차릴게요. 그런데 노을이 상을 들고 나오다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와장창 국그릇이 엎어지고 나물이 사방에 흩어졌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흩어진 나물을 모아 새 접시에 정갈히 담더니 이리 말했지요. 어르신, 이건 저희 집만의 별미, 복나물이옵니다. 온 상에 골고루 복이 퍼지라고 일부러 흩뿌려 담는 거예요. 좌수 어른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것 참 기특한 며느리로세. 넘어진 것을 복이라 둘러대다니. 둘러대긴요. 진짜로 복이 온다니까요. 어르신, 오늘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그 넉살의 손님도 마님도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망신이 될 뻔한 자리가 되레 웃음꽃이 핀 자리가 되었지요. 손님이 돌아간 뒤 마님이 노을을 불렀습니다. 이거사, 오늘은 내 넉살 덕에 체면을 지켰다. 그거 보세요. 어머님, 제가 복덩이라니까요. 마님은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대견했습니다. 며칠 뒤 이 대감댁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님이 아끼던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내 옷가락지가 없어졌다. 이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받은 귀한 것이거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곧장 한 사람에게 쏠렸지요. 바로 어린 부엌댁이 사머리였습니다. 마님 방을 드나든 건 저 아이뿐입니다. 저것이 훔친 게 분명해요. 청지기 만복이 사머를 지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사멀은 억울해 눈물을 쏟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날 판이었지요. 그때 노을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사머리는 안 훔쳤어요. 내가 무얼 안다고 나서느냐. 마님, 그 옷가락지 마지막으로 어디서 빼셨어요? 세숫대야 앞에서 손을 씻으며 빼두었지. 노을은 곧장 한 채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숫대야가 놓였던 자리 곁에는 낡은 뱃수 도랑이 나 있었지요. 노을은 소매를 걷고 그 도랑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러자 진을 속에서 반짝 옷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마님이 손 씻으실 때 대야에 빠졌다가 물 버리면서 도랑으로 흘러간 거예요. 온 집안이 아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님은 진흙투성이 옷가락지를 받아들고 말을 잃었습니다. 하마터면 애먼 아이를 도둑으로 몰 뻔했으니까요. 사머라,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경솔했다. 마님이 처음으로 부엌대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멀은 눈물을 훔치며 노을에게 매달렸지요. 새아씨, 고맙습니다. 아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도둑으로 쫓겨날 뻔했어요. 괜찮아. 억울한 건 못 참는 성미라서. 노을은 씩 웃었습니다. 그런 노을을 진주댁 마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지 아이라 없이 여겼던 저 아이가 어느새 온 집안이 기대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 무렵 노을과 한주 사이에도 정이 도타워졌습니다. 한주는 틈만 나면 노을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도련님? 그건 봄 춘자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뜻이지. 봄 춘자라 꼭 적었네요. 겨울처럼 춥게 살다가 이 집에 와서 봄을 맞았으니까요. 그 말에 한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떨던 아이가 이제는 제 곁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노을이 손끝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다 살이 튼 것이었지요. 그것을 본 한주가 조용히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리 타오 내가 발라주마.
도련님이 어떻게 이런 걸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거라. 며느리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다니. 한주는 노을의 튼 손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노을은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도련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천한 것한테. 또 그 소리냐? 내 앞에서 다시는 너를 천하다 하지 마라. 한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눈에 너는 이 집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노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생 처음 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지요. 그 한마디를 노을은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허나 한편에서는 그 총명을 못마땅해 하는 눈길도 있었습니다. 바로 청지기 만복이었지요. 저 아이가 자꾸 나서면 제 꿍꿍이가 들통날까. 만복은 은근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사실 만복에게는 남모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디론가 다녀오곤 했지요. 그날도 만복은 곳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눈이 밝아서 영 거슬리는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 그때 뒤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혼자서 뭐 하세요? 노을이었습니다. 만복은 흠칫 놀라 열쇠를 얼른 감췄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곳간 단속을 하던 참이야. 그래요? 근데 아저씨, 요즘 밤마다 어디 다녀오세요? 새벽에 담 넘어오시는 걸 겸주 도련님이 봤다던데. 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심부름을 다녀온 게다. 어린 것이 별걸 다 참견이야. 만복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노을은 그 뒷모습을 갸웃하며 바라보았지요. 어쩐지 저 청지기에게서는 구린내가 났으니까요. 허나 그때는 노을도 그 구린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 하나를 담아두었을 뿐이었지요. 그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무렵 진주댁 마님이 크게 알아누웠습니다. 지난번 신열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지요. 며칠째 미음도 넘기지 못하고 정신마저 오락가락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소용이 없었지요. 이거 마님 병세가 위중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의원의 말에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겸주는 어미 곁에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지요. 어머니, 죽지 마, 겸주 착하게 살게, 응? 그 어린 울음에 방 안이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노을은 그날부터 마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병간호에 매달렸지요. 어머님, 이 미음 한 술만 뜨세요. 딱 한 술만요. 되었다. 넘어가질 않는구나. 그럼 이 배즙은요? 목이라도 축이셔야죠. 노을은 정성껏 배를 가라즙을 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마님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마님이 잠들면 이마에 땀을 닦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노을은 사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제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요. 주위에서 다들 만류했습니다. 세아씨, 그러다 아씨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좀 쉬세요.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내가 어떻게 쉬어? 마님은 평소에 아씨한테 그리 모질게 구셨잖아요. 그 말에 노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질긴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신 거지. 법도 가르쳐 주시고 옷도 새로 주시고. 노을은 진심이었습니다. 박대를 원망하기는커녕 받은 정만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 마음이 어찌나 고운지 곁에서 듣던 이들이 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노을이 마님의 손을 주무르며 깜빡 졸고 있는데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마님은 제 곁에 엎드려 잠든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 물집 잡힌 손. 그 손이 밤새 제 몸을 주무른 손이라는 걸 마님은 알았습니다.
이거사 어찌 이리 미련하냐? 마님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한 것이라 없이 여겼던 아이가 친자식도 하기 힘든 병수발을 든 것이었으니까요. 노을이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노을은 마님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 잘못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겸주 도련님도 매일 울고, 요라. 마님이 처음으로 노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동안 너를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어머님이 얼른 나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마님은 노을의 손을 꼭 끌어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노을을 진짜 며느리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엄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아 씨 덕분에 마님이 사셨어요. 세아 씨가 은인이십니다. 하인들도 이제 노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거지 아이라 손가락질하던 것이 엊그제인데 어느새 온 집안이 노을을 우러렀습니다. 누가 저 아이를 천하다 했겠습니까? 마음이 고운 사람은 옷이 헐어도 그 빛이 감춰지지 않는 법이었지요. 노을의 지혜는 집 밖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논 한 떼기를 두고 두 농부가 서로 제 것이라 우기는 것이었지요. 이 논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요. 무슨 소리? 10년 전에 내가 산 땅이란 말이오. 문서도 없이 말로만 다투니 고을원님도 판가름을 못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노을이 슬쩍 나섰지요. 두 분, 그 논에 물을 대는 도랑이 어느 집 쪽에서 나 있어요? 두 농부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도랑이야 김서방네 마당에서 나 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많죠. 논에 물을 대려면 도랑을 파야 하잖아요. 그 도랑을 10년 넘게 관리한 집이 진짜 주인 아니겠어요? 노을의 말에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알아보니 과연 그 도랑은 한 농부가 오랜 세월 손봐 온 것이었지요. 이 도랑을 인혁이 파고 고쳐왔으면 논도 인혁이 붙여온 게 맞소이다. 원님이 그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지 부리던 농부는 얼굴이 벌개져 물러갔지요. 세상에 저 조그만 새아씨가 원님도 못 푼 걸 풀었네.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요. 그 무렵 노을에게는 또 하나의 낙이 생겼습니다. 저작거리 홀로 사는 노인들을 틈틈이 돌보는 일이었지요. 민며느리가 된 뒤로도 노을은 예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떡이며 부침개를 싸 들고 나갔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호박전 부쳐왔어요. 아이고, 우리 노을이 아니냐. 대감댁 며느리가 되고도 이 늙은이를 잊지 않았구나. 눈먼 박할머니가 더듬더듬 노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긴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주먹밥 나눠주신 거 다 기억하는 거려? 노을은 할머니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운지 지나던 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지요. 박 할머니는 노을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엔 말이다. 이 저작거리가 얼마나 흥성했는지 몰라. 그때도 이렇게 떡장수, 엿장수 많았어요? 많고 말고 엿장수 가위 소리에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 나왔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옛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노을은 그 손을 꼭 잡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할머니, 그 시절 참 좋으셨겠어요. 좋았지. 다 지나갔지만 이렇게 내가 찾아와 주니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구나.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노을이 있어 외롭던 노인의 하루에 따뜻한 볕이 들었지요. 하루는 그 저작거리에서 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을 팔던 과부 안악이 관가에 끌려갈 판이었지요.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안 받았다고 우깁니다요. 안악은 억울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문서에는 갚은 기록이 없으니 꼼짝없이 잡혀갈 처지였지요. 그때 노을이 그 빈 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문서 언제 쓴 거예요? 작년 봄이다. 그건 왜 묻느냐? 근데 여기 먹빛이 이상하네요. 앞장이랑 뒷장이 색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문서를 들여다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이 뒷장은 나중에 덧붙인 거예요. 원래 갚았다는 기록이 있던 장을 찢어내고 새 장을 끼운 거죠. 노을이 문서를 햇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찢어 낸 자리에 실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보세요. 여기 꿰맨 자국 멀쩡한 문서를 왜 뜯었다. 다시 꿰맸겠어요? 빚쟁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갚은 기록을 없애려 문서를 손본 것이 들통난 것이었지요. 이런 고약한 사람 같으니 애먼 과부를 잡아가려 했어. 구경꾼들이 삿대질을 했습니다. 과부 안악은 노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지요. 세아 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세아 씨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은혜는요. 억울한 건 못 참는 성미라서요. 노을은 여느 때처럼씩 웃었습니다. 그 소식은 이병연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 아이의 슬기가 예사롭지 않아. 대체 네 집 핏줄이기에. 대감은 노을을 볼 때마다 자꾸 옛 벗이 떠올랐습니다. 그 벗도 지혜가 남달랐고 사람을 옷으로 보지 않았지요. 11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쓰러진 그 벗이 말입니다. 설마. 대감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든 의욕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지기 만복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만복은 몰래 담을 넘어 어디론가 향했지요. 그가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김 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판서 대감, 긴이 앓을 일이 있어 왔습니다요.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이 대감 댁에 요상한 아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지로 자랐다는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습죠. 거지 아이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그 아이가 허리춤에 은장도를 하나 차고 다니는데 매화가 새겨진 물건입니다요. 그 말에 김 판서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매화가 새겨진 은장도라 하였느냐. 예, 제 어미가 남긴 거라며 목숨처럼 아낀답니다요. 김 판서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11년 전 그가 무너뜨린 한 가문이 있었지요. 그 집 안방마님이 지니던 것이 바로 매화 은장도였습니다. 그 집안은 씨를 말렸거늘 설마 핏줄이 살아남았단 말인가. 김 판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 집 핏줄이라면 이는 예산일이 아니었지요. 만보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낌새가 이상하거든 즉시 내게 알려야 한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소인만 믿으십시오. 만복은 음흉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김 판서는 오래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11년을 덮어둔 일이 이제와 되살아난단 말인가.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씨앗이 정령 살아있다면 뿌리째 뽑아 없애야지. 김 판서는 나직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노을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허나 집안은 평화롭기만 했고 아무도 그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을은 그저 도련님 곁에서 봄볕처럼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을이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온 집안에 노을을 천하다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 날 이병연 대감이 온 식구를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 오늘 긴이 할 말이 있어. 다들 불렀다. 대감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노을을 이제 우리 한 주의 정실로 맞아들이려 한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실이라 하심은 민며느리가 아니라 정식 며느리로 말입니까? 그렇소 지난 한 해 저 아이의 사람됨을 지켜보지 않았소. 대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진주댁 마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대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노을이만 한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지난날 그토록 반대하던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보다 노을을 아꼈지요. 노을아, 이 어미가 너를 딸처럼 여긴 지 오래다. 어머님, 노을은 그만 울컥했습니다.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명문가의 정식 며느리가 되다니요. 꿈에도 그리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집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할 게다. 한주 도령이 노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내 진작부터 너를 아내로 맡고 싶었다. 이제야 그 뜻을 이루는구나. 도련님 저 같은 게 정말 도련님 곁에 있어도 돼요? 또 그 소리냐? 너는 이 집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느냐? 노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겸주는 영문도 모르고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지요. 노을이 진짜 우리 식구 돼. 겸주 형수님 생긴 거야? 그래, 이 녀석아 이제 노을이가 내 형수님이시다. 와, 겸주 형수님이랑 평생 살 거야.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저작거리 노인들도 제 일처럼 기뻐했지요. 우리 노을이가 대감댁 정실이 된다니 이런 경사가 또 있나. 눈먼 박할머니가 더듬더듬 노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노을이 그 고생을 하더니 이제 복 받는구나. 할머니, 다 할머니들이 저 예뻐해 주신 덕분이에요. 노을은 노인들을 하나하나 혼례에 초대했습니다. 다들 꼭 오셔야 해요.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실게요. 가고 말고 죽기 전에 이런 경사를 다 보는구나.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정겨운 광경에 보는 이마다 마음이 훈훈해졌지요. 혼례 준비로 온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진주댁 마님은 손수 노을의 혼례복을 짓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그런 귀한 일을 어찌 손수하세요? 친모한테 맡기시지? 무슨 소리냐 하나뿐인 며느리 혼례복을 이 어미가 짓지 누가 짓느냐. 마님은 곱게 다운 치마에 술을 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노을이 복 받기를 비는 마음이 담겼지요. 노을아, 이리와 앉아 보거라. 품이 만나 되어 보자. 어머님, 저 이런 고운 옷은 처음이에요. 노을은 혼례복을 몸에 대어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누더기만 걸치고 살던 아이였으니 그 감회가 오죽했겠습니까? 이거사, 왜 우느냐. 경사의 눈물은 무슨. 그냥 꿈만 같아서요. 저 어릴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님이 노을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그 손끝에 노을의 등에 난 붉은 점 3개가 스쳤지요. 어머, 내 등에 이런 점이 다 있었구나. 나란히 3개나. 아, 그거요? 나면서부터 있던 복점이래요. 복점이라 그래. 곱기도 하지. 마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3개의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얼른 그 도련님이랑 백년해로 하고 이 어미한테 손주도 안겨다오. 어머님도 참 부끄럽게 시리. 노을은 발갛게 물든 얼굴로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한주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곰례 할멈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멈은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지요. 아기씨가 저리 좋아하시니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겠누. 할멈은 노을의 혼례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갈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허나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바로 그 무렵 어둠 속에서 검은 계략이 무르익고 있었으니까요.
김 판서의 저택. 만복이 또다시 밤을 틈타 찾아들었습니다. 판서 대감, 그 거지 아이가 이 대감댁 정실이 된답니다요. 정실이 된다고? 김 판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혼례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들썩합죠. 그 아이의 내력을 더 캐보았느냐? 곰례라는 늙은 할멈이 주워다 길렀다는데 그 할멈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요. 아이 내력을 통입에 담질 않는답니다. 그 말에 김 판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곰내라 그 할멈을 찾아내거라. 아이의 뿌리를 알려면 그 할멈부터 잡아야 한다. 김 판서는 오래도록 계략을 곱씹었습니다. 이병연, 그자가 요즘 예시를 자꾸 들쑤신다 하였지. 예. 11년 전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눈치입니다요. 그런 자가 하필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다. 김 판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필시 무슨 곡절이 있어. 그는 이 대감과 노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 혼례부터 깨야겠다 거지 아이가 요물이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요물이라굽쇼. 그래 산에 홀리는 여우 같은 것이라고 온 저작거리에 소문을 내란 말이다. 만복은 음흉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튿날부터 저작거리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대감댁 며느리 될 아이가 사람 홀리는 요물이라더군. 어쩐지 거지 아이가 대감댁에 척 들어앉더라니. 그 아이가 들어온 뒤로 마님이 크게 알았다지 않나. 그것도 다 요물짓이래. 소문은 발 없이 온 성 안을 돌았습니다. 멀쩡한 병간호가 요물의 저주로 둔갑했지요. 누가 이런 흉악한 소문을 지어냈겠습니까? 바로 김 판서의 하수인들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노을을 아끼던 사람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이 대감댁에도 그 소문이 흘러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대감을 찾아와 언성을 높였지요. 대감, 온 성안이 그 아이 이야기로 시끄럽소. 요물을 며느리로 들인다니 될 말이오? 한낱 뜬 소문에 어찌 그리 흔들리시오. 뜬 소문이라도 문제요.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있소이다. 대감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사람됨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소문 따위의 혼사를 물릴 수는 없소. 허나 문중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지요. 노을은 제 탓에 대감이 곤경에 처하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이 제가 이 집에 화를 부른 걸까요? 무슨 소리냐? 이건 누군가 꾸민 수작이다. 한 주가 노을을 다독였지만 노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노을이 저작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노을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저기 저 요물 아이 좀 봐. 대감댁을 홀린 여우래. 쯔쯔 곱상한 낯으로 사람을 홀리니 더 무섭지. 모진 말이 노을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요. 바로 그때 눈먼 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아,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할머니의 호통에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굶는 노인들 떡 나눠주고 억울한 과부 구해준 아이다. 맞아요, 맞아. 우리 새아씨가 요물이면 이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누. 과부 안악도 거들고 나섰지요. 노인들이 하나둘 노을을 감싸자 수군거리던 이들이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할미가 다 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곱고 여문지. 할머니가 노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에 노을은 서러움 속에서도 힘을 얻었지요. 헐벗고 살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작거리 곰내 할멈의 오두막에도 검은 손길이 뻗쳤습니다.
험상궂은 산에 둘이 할멈을 찾아든 것이었지요. 할멈, 내가 기른 그 계집아이 말이다. 어디서 주워왔느냐? 그건 왜 물으시오? 그냥 길에 버려진 걸 거둔 것뿐이오. 거짓말 말거라.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이 오두막에 불을 놓겠다. 사내들이 할멈의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습니다. 할멈은 사색이 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내 목이 달아나도 그 말만은 못하오.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 늙은 것이 사내 하나가 할멈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할멈은 마른 몸을 바닥에 부딪히고 신음했지요. 바로 그때 지나던 이웃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웬 놈들이 남의 집 할머니를 해코지 하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사내들은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이만하지만 다음엔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게다. 사내들이 사라진 뒤 할멈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11년을 숨죽여 지켜온 비밀이 이제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씨, 이 늙은이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까 보오. 할멈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기침이 유난히 심했고 걸음도 자꾸만 휘청였지요. 어디선가 자신을 겨눈 검은 손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노을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허나 그 손길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소문으로도 혼사가 깨지지 않자 김 판서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그는 조정에 이병연 대감을 무고하는 상소를 올렸지요. 이병연이 죄인의 자식을 며느리로 들여 역심을 품고 있사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허나 김 판서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니 조정이 술렁였지요. 급기야 이 대감댁에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병연은 어명을 받으라. 영모 혐의로 조사가 있을 것이다. 평화롭던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노을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병연 대감은 의연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조사를 받겠소. 대감은 관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한주야, 노우라 집안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내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마. 아버님, 노을은 대감의 뒤를 쫓으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탓에 대감이 끌려간다는 죄책감이 노을을 짓눌렀지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말 말거라. 이건 너를 노린 누군가의 흉계다. 한주가 노을을 부축했지만 노을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기씨, 아기씨. 곰네 할멈이었습니다. 십미 길을 병든 몸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할멈은 대문을 넘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멈, 아이고, 할멈이 왜 이래? 노을이 달려가 할멈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멈의 숨은 이미 가빠질 대로 가빠져 있었지요. 그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할멈, 정신 차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씨, 이 늙은이가 더 늦기 전에 할 말이 있어. 할멈은 마른 손으로 노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노우라, 너는 거지의 자식이 아니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멈? 너는 본디서 대감대 귀한 아기씨였느니라. 이름은 서효온. 노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멈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지요. 11년 전 내 아버지 서대감은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 이 할미가 갓난 너를 안고 겨우 그 집을 빠져나왔단다. 얘 어머니는 너를 내게 맡기고 눈을 감으셨어. 노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역적의 딸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 은장도가
바로 내 어머니의 유품이란다. 할멈이 노을의 허리춤에 메인 은장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잡이 안을 열어보아라. 내 아버지의 결백이 그 안에 있느니라. 할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멈, 아기씨 부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리시오. 이 늙은이는 이제야 마음 놓고 마님 곁으로. 할멈의 손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할멈, 할멈, 눈 떠봐요, 할멈. 노을이 아무리 흔들어도 할멈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평생 노을을 지켜온 늙은 유모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눈을 감은 것이었지요. 노을은 할멈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할멈,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할멈이 제 저고리를 벗어 노을을 덮어주던 밤, 동량한 주먹밥을 반으로 갈라 큰 쪽을 늘 노을에게 주던 손. 할멈은 맨날 배부르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나 먹이려고. 할멈이 불러준 자장가. 나 아직도 다 기억하는데. 노을은 할멈의 식어가는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혈육이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적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뿌리를 알게 되고 유일한 혈육 같던 할멈마저 잃었으니 노을의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요. 내가 역적의 딸이라니. 그럼 나는 대체 뭐야? 나 때문에 아버님도 끌려가시고. 노을은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밝던 아이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지요. 누가 이 어린 것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지웠단 말입니까? 바로 그 광경을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병연 대감이 지켜보았습니다. 대감은 곰례 할멈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지요. 저 할멈은 서대감댁 유모가 아니냐. 대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노을의 허리춤에 메인 매화 은장도를 보았습니다. 11년 전 벗의 부인이 지니던 바로 그 은장도였지요. 설마 내가.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노을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내 등을 좀 보여다오. 붉은 점이 있느냐? 영문 모를 노을이 고개를 끄덕이자 대감은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였구나. 진영이의 딸, 효은이가 살아있었어.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1년을 찾아 헤맨 벗의 혈육이 바로 내 며느리였다니.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 아버지 서 대감은 나의 둘도 없는 벗이었다. 그 고든 사람이 역적일 리 없어. 내 11년을 그 억울함을 파헤쳤느니라. 대감은 노을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못난 것이 벗의 딸을 곁에 두고도 몰라보았구나. 미안하다. 효은아,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이 이토록 기막힌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지요. 허나 노을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적의 딸인거려. 이제 이 집에 화만 끼칠 뿐이에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그 말에 이병연 대감이 노을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효은아, 내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 대감의 목소리가 나직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너는 이 늙은이에게 이리 말하였지.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노을이 젖은 눈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꼭 그런 사람이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지. 너는 그 고든 피를 물려받은 게야. 아버님,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 너는 역적의 딸이 아니라 억울하게 쓰러진 충신의 딸이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노을에 흐려졌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연 대감은 노을의 은장도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할멈의 마지막 말대로 손잡이를 비틀어 열었지요. 그러자 안에서 돌돌 말린 얇은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대감이 그것을 펼쳐보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상소문이다.
김 판서가 위조하기 전에 진본 상소문이야. 그 비단에는 11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 대감이 올리려던 진짜 상소를 김 판서가 가로채 영모 문서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지요. 그 증거가 11년의 은장도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효나 이것이 내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열쇠다. 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야. 노을은 그 비단 조각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목숨으로 남긴 진실이 이제 제 손 안에 있었지요. 아버님, 저 하겠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그 나쁜 사람을 벌하겠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주가 노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었지요. 도련님, 저는 이제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딸이에요. 저 같은 걸 아내로 맞으면 도련님까지 화를 입어요. 노을은 차마 한주를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주가 노을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내 언제 내 신분을 보고 마음을 준 적 있더냐? 도련님, 거지였을 때도, 며느리였을 때도, 지금도 너는 그저 내가 아는 노을이다.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한주의 눈빛은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다정하고 고닫습니다. 내가 충신의 딸이든 무엇이든 나는 너와 혼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억울함을 풀자꾸나. 노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나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벅참의 눈물이었지요.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김 판서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니 섣불리 나섰다간 이 진본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병연 대감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임금께 직접 아뢰는 수밖에 없다. 대궐 앞에서 격쟁을 올려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야. 격쟁이라 하심은 억울한 백성이 임금 행차 앞에서 꽹과리를 쳐 원통함을 아뢰는 것이지 목숨을 건 일이다. 대감의 말에 노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제 아버지 일이니 제 손으로 밝혀야죠. 위험한 일이다. 김 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지킬 진실이 있으니까요. 노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당돌하고 고든 눈빛은 영락없이 제 아버지를 빼닮아 있었지요. 그 곁에서 어린 겸주가 노을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른들이 우는 까닭은 몰라도 형수가 슬픈 것은 아는 눈치였지요. 노을이 울지 마, 겸주가 지켜줄게. 아이는 제 목각새를 노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 그럼 안 무서워. 그 천진한 위로에 노을은 울다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형수 이제 안 울게. 노을은 겸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세 사람은 11년 묵은 원한을 풀기 위해 마지막 싸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너졌던 아이가 다시 일어서 이제 진실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대궐 밖으로 행차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노을은 진본 상소문을 품에 꼭 안고 행차 길목에 숨어 있었지요. 이윽고 임금의 가마가 다가오자 노을은 뛰쳐나가 꽹과리를 힘껏 쳤습니다. 상감마마, 억울한 사연이 있사옵니다. 부디 이 어린 것의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호위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노을을 붙잡았습니다. 웬 계집아이가 감히 어가 앞에서 소란이냐. 노을아, 뒤따르던 한주가 애가 탔지요. 그때 가마의 발이 거쳤습니다. 임금이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놓아주어라. 저 아이가 무슨 사연이기에 목숨을 걸고 나섰는지 내 직접 들어보겠노라. 노을은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녀는 11년 전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서 대감의 딸이옵니다. 그 말에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무엄하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어가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한 대신이 호통을 쳤습니다. 바로 김판서였지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씨앗이 이렇게 눈앞에 살아 나타났으니까요. 상감마마, 저것은 필시 미친 계집이옵니다. 어서 물리치소서. 허나 임금은 손을 들어 김판서를 제지했습니다. 그 억울함의 증거가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노을은 품에서 진본 상소문을 꺼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아버지가 올리려던 진짜 상소문이옵니다. 김판서가 이것을 가로채 영모 문서로 바꿔치기 하였사옵니다. 내관이 그 상소문을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임금이 찬찬히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빛이 굳어졌지요. 이 필체와 당시 영모 문서의 필체를 대조하라. 곧 11년 전의 문서가 대령되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필체가 완연히 달랐지요. 이것 보아라. 영모 문서는 서 대감의 필체가 아니다. 누군가 흉내낸 위조가 분명하다. 위조라니 당치 않사옵니다. 그 진본이라는 것이야말로 저 계집이 꾸며낸 가짜이옵니다. 김판서가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노을이 또박또박 아뢰었지요. 상감마마, 그 영모 문서를 다시 살펴주소서. 종이 끝을 보시면 물에 번진 자국이 있사옵니다. 물에 번진 자국이라. 소녀의 아버지는 붓을 들 때 늘 벼루에 물을 넉넉히 쓰셨다 들었사옵니다. 진짜 문서라면 먹이 진하고 물기가 배어야 하옵니다 한데 저 영모 문서는 먹이 메마르고 획이 딱딱하옵니다. 남의 필체를 흉내내느라 조심조심 그린 탓이지요. 그 말에 임금이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획마다 머뭇거린 흔적이 역력했지요. 어린 것의 눈이 참으로 밝구나. 과연 그러하다. 김판서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의 눈썰미에 꼼짝없이 발목이 잡힌 것이었지요. 그때 이병연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감마마 신이 11년간 이 사건을 파헤쳐 왔사옵니다. 대감은 그동안 모은 증거를 낱낱이 아뢰었지요. 서 대감이 죽던 날 그 상소문을 마지막으로 받아든 자가 바로 김판서이옵니다. 그자만이 문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사옵니다. 당치 않사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나 없는 죄를 지어내는 것이옵니다. 김판서가 발악했습니다. 허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지요. 궁지에 몰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끌려 나왔습니다. 청직이 만복이었지요. 이병연 대감이 미리 관가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만보가 내가 김판서의 첩자로 이 대감댁에 심어졌음을 바른대로 아뢰어라. 만복은 벌벌 떨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실토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김판서 대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무엇이라? 11년 전 그 문서를 바꿔치기 한 것도 이번에 서 대감 따님을 없애라 하신 것도 모두 김판서 대감의 지시였사옵니다. 그 말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었던 측근의 배신에 김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놈, 내가 감히. 김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상감마마, 이 모든 것이 명백하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노기로 떨렸습니다. 김상언은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진실을 11년이나 덮었다. 또한 그 혈육마저 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상감마마, 부디 한 번만 용서를. 여봐라. 죄인 김상언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 죄를 엄히 물어 귀양 보내라. 군졸들이 김판서를 끌어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그 위세가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었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이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임금은 노을을 굽어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기특한 아이로다. 어린 내가 목숨을 걸고 아비의 원한을 풀었구나. 모두 상감마마의 성은이옵니다. 서 대감의 관직과 명예를 모두 회복시키노라. 아울러 그 충절을 기려 후이 예우할 것이다. 그날로 서 대감의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벗고 충신으로 다시 이름을 올린 것이었지요. 노을은 임금이 내린 교지를 받쳐 들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래도록 돌보는 이 없어 잡초만 무성하던 무덤이었지요. 노을은 그 잡초를 손수 뽑고 흙을 정갈히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역적 아니에요. 다들 아버지가 충신이었다는 거 알아요. 노을은 무덤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딸이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곁에 선 이병연 대감도 벗에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영아, 자네 딸이 자네 한을 풀었네. 이 사람이 11년을 벼르던 일을 저 어린 것이 해냈어. 대감의 주름진 볼에도 눈물이 흘렀지요. 이제 편히 눈 감게 자네 딸은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네.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들꽃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 했지요. 11년 묵은 한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였지만 그 고든 피만은 노을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 대감댁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을과 한주의 혼례였지요. 거짓골로 대문 밖에 주저앉았던 아이가 이제 고운 혼례복을 입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옛날 찬물을 끼얹던 하인들이 이제는 두 손 모아 축복했지요. 진주댁 마님이 손수 지은 다홍치마가 노을에게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 참으로 곱구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겸주는 새 옷을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형수님 예뻐. 저작거리 노인들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지요. 아이고, 우리 노을이 그 고생을 하더니 기어이 복을 받는구나. 눈먼 박할머니가 더듬더듬 노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곱기도 하지.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경사를 다 보는구나.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노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례상 앞에 나란히 선 노을과 한주는 맞절을 올렸습니다. 그 옛날 대문 밖에서 찬물을 뒤집었으며 떨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대문 안 가장 높은 자리에서 100년 가약을 맺고 있었지요. 도련님, 저 정말 이 집 진짜 며느리가 됐네요. 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한다. 한주가 노을을 다정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처음 저작거리에서 너를 보았을 때부터 일이 될 줄 알았느니라. 거짓말 그때 저 거짓골이었잖아요. 거짓골이어도 내 눈빛만은 빛났지. 그 눈빛에 내가 반한 게야. 노을은 발갛게 물든 얼굴로 배시시 웃었습니다. 온 마당에 웃음과 축복이 넘쳐 흘렀지요. 혼례를 지켜보던 이병연 대감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진영아, 내 딸이 이리 훌륭히 자랐다 하늘에서 보고 있느냐? 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벗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지요. 그리고 노을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효온아,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 하였지. 기억하세요, 아버님? 어찌 있겠느냐? 그 말이 11년 묵은 진실을 밝혔느니라. 내 고든 마음이 끝내 하늘을 움직인 게야. 노을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더기를 걸쳤던 그날에도 고운 혼례복을 입은 오늘도 노을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요. 바뀐 것은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봐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억울한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값비싼 비단옷이 아니라 곧고 따뜻한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사람의 귀함은 겉을 감싼 옷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노을과 한주는 오래오래 정을 나누며 그 집안을 따뜻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곱고 당찬 꼬마 며느리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